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13주차 1교시 회계분석 1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회계분석 개념 공부하고요. 이어서 단순 회계 모형의 공식과 사례 또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단순 회계 모형 또한 다중 회계 모형 서로 비교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무엇인지 또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 회계분석이란이라는 공부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그럼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가 뭔지 알아야 회계분석을 하겠죠. 그럼 회계의 뜻은 우리가 아마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들의 키는 아들 세대 평균에 다시 접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버지 키가, 근데 우리가 회기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회기하다 보면 회기어가 나와요. 회기어. 강원도 양양에 남대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연어가 돌아온대요. 가을이 되면 연어가 돌아온대요. 그 연어는 남대천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북태평양, 저기 러시아 연안이겠죠? 북태평양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남대천에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어요. 회귀어입니다. 자기 태어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회귀어 그래요. 그럼 회귀 분석, 회귀 아버지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들의 키는 아들 세대 평균에 접근한다. 아마 할아버지의 키는 그 세대의 평균 키였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세대에 비해서 매우 크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시 보니까 그 세대 평균에 다시 접근한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농구 선수 서장훈 선수가 있죠? 매우 큰 키예요. 2m 6cm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평균 키래요. 아버지하고. 근데 서장훈 선수는 특별히 커요. 근데 이 다음에 서장훈 선수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다시 2m 6cm가 아니라 그 세대 평균 키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영국의 유전학자 프란세스 칼톤이 부모의 키와 아이의 키 사이에 연관관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키 사이에는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하더라. 키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보다는 전체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더라. 이 분석 방법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영국에서 학자가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이렇게 키를 조사하다 보니까요. 다시 평균에 돌아가더라 하면서 회귀라는 단어,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서 유래된 거예요. 이해가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이론적인 배경, 여기 뭐냐면 키하고 몸무게 어떤 관계를 보는 거예요. 키하고 어떤 몸무게를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가정은 몸무게가 크면 몸무게가 많으면 몸무게가 높으면 몸무게가 무거우면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키는 크더라. 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일반적인 거예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일반적으로 키가 크더라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회기선 그래서 Y바는 키의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몸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타점들이 있는데 이 타점들의 평균선, 그걸 우리가 회기선, Y바,
키의 평균, 그걸 회계선이라고 그어본 거예요. 몸무게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몸무게를 고려했어요. 몸무게를 10kg 단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요거는 40kg대 몸무게, 그 키의 평균이에요. 키의 평균이에요. 40kg대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키예요. 이거는 50 내지 60, 그러니까 50kg대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키예요. 이거는 60kg대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키예요. 이거는 70kg대 몸무게를 가진 학생들의 평균 키예요. 이해 가나요? 몸무게 40kg대 학생들의 평균 키, 50kg대 평균 키, 60kg대 평균 키, 70kg대 평균 키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보니까 높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핏 보니까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키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얼추 알 수는 있어요. 이런 분위기겠죠. 이런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계선이라는 것은 요 선을 회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0kg대 요 키의 평균 키 회계선, 60kg대 평균선. 그래서 요 선들을 우리가 회계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페이지 넘기시죠. 이제 5kg 단위로 몸무게를 또 구분시켜 봤어요. 40에서 45kg대 평균 키예요. 45에서 50kg대 평균 키예요. 요 각각의 선들을 우리가 회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50에서 55kg 사이의 평균 키, 55에서 60kg 사이의 평균 키, 60에서 65kg 사이의 평균 키, 65에서 70kg 사이의 평균 키, 70에서 75g대 평균 키, 75에서 80kg 사이의 평균 키, 이렇게 쭉 그려봤어요. 회기선의 모양새가 점점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살피냐면 몸무게와 어떤 키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해본다면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키가 더 크더라라는 걸 가정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 넘겨볼까요? 넘겨보니까요. 이번에는 몸무게를 모든 정수 단위로 구분해 본 거예요. 앞에서는 5kg 단위로 구분했는데요. 그걸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40에서 45kg 사이 평균 해보니까 한 43kg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해봤어요. 그때마다의 그 무게들입니다. 이때 요거 쭉 연결시켜 보니까요. 그 선을 우리가 회기선이더라. 5kg 단위가 아니라 이번은 그 몸무게를 모든 정수 단위로 이제는 40, 41, 41, 42, 43, 4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어서 연결 쭉 해보니까 이렇게 회기선이더라. 이 선을 해보는 거예요. 즉 몸무게와 키와의 관계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본 것들입니다. 즉 몸무게와 키와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선들은 이와 같이 회기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요즘엔 엑셀 통해서 한 방에 그려요. 한 방에 쫙 회기선을 그리는데 엑셀이 없었을 때, 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회기선을 그렸었나 봐요. 그렇게 했었겠죠. 그렇죠? 그 18세기에 영국에서 회계 분석을 만들 때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엑셀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선을 그렸었나 봐요. 아시겠죠? 지금은요, 이런 방법 안 하고 그냥 엑셀에서 한 방에 그려져요.
회계선 그려라 그러면 한 방에 그려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회계선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라는 방법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그래서 회계분석이란 무엇인가? 회계분석의 정의예요. 항상 그 수학이나 통계학에서는 정의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정의. 우리 이공대 학생들의 정의 그러면 definition 그래요. definition. 정의. 항상 DFI and DFI, TIO인가요? DFI 였나요? TI. 아하, 참, 스펠링 생각이 안 나네. 근데 문학도들의 정의는 definition이 아니라 justice가 나와요. justice. 맞나요? 정의의 칼을 들어라 할 때 그 정의. 그래서 문과는 정의 그러면 justice가 나오고, 이과는 정의 그러면 definition. 여러분들은 경영학도가 많이 있겠으나 그래도 통계학을 공부하니까 정의 그러면 definition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겁니다. 회계분석의 정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파악하여 독립변수의 특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값을 예측하는 선형 모형을 산출하는 방법. 이 선형 모형, 앞에서 이게 선형했잖아요. 리니어, 선형 모형. 리니어 엘지브라, 리니어 선형 모형입니다. 그 회계선을 이렇게 선형으로 쭉 그렸죠? 그 이야기예요. 선형. 그럼 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해 안 가죠? 저도 이해 안 가요. 이렇게 긁어가지고는. 뒤에서 여러분께 이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 그렇구나.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y는 이꼬르 2x 플러스 1 할 때 이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라고 얘기했죠. x가 변하면 y값이 변한다고 얘기했죠. y가 변하면서 x가 변하는 게 아니라 x가 변해야 y값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x가 0이면 2 곱하기 0, y는 1 되겠죠. x가 1이면 y는 3이 되겠죠. x가 2가 되면 y는 5가 되겠죠. 그렇죠? x가 변해야 y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고요. y는 x에 종속돼 있어요. 그래서 종속변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넘길게요. 회계분석의 정의, 회계분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2의 사례입니다. 이 페이지 여러분, 지금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의 키포인트 페이지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뒷페이지는 끝나요. 매출액은 광고 횟수에 따라서 변하는가? 이거예요. 광고 횟수가 많으면 매출액이 변하는가? 변하겠죠.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하면 당연히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겠죠. 광고 한 번 하는 것보다 광고 10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번 할 때 매출액보다 10번 할 때 매출액은 그만큼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비싼 돈 들이고 TV에 광고를 때리고 있고 라디오에 광고 때리고 있고 신문에도 광고 때리고 있고 각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광고 열심히 때리고 있겠죠. 그렇죠? 이 광고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여러분들 광고는 투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광고 횟수는 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가정은 광고 횟수는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회계 분석을 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환경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느냐. 제조 환경이라 하면 공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공장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줘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 에어컨을 빵빵하게 냉방을 해주고 겨울에는 난방을 잘 해주고 뭔가 제조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생산량이 변하겠느냐? 변하겠죠. 선풍기 틀어놓은 것보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조금 더 상쾌한 분위기에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것보다 따뜻하면 일하기 편하겠죠. 또 쉬는 시간에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또 혹시 당 떨어질지 모르니까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초코파이도 갖다 놓고 하게 되면 열심히 더 일을 하겠죠. 생산량의 증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거예요. 제조 환경. 또 사무실에 컴퓨터도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게 해주면 그만큼 생산량의 증가가 되겠죠. 가정은 할 수 있어요. 제조 환경을 바꾸면 생산량이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회계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제조 환경을 그만큼 한 10배 정도 투자를 해주면 생산량은 10배 이상 나오는지, 10배 제조 환경을 투자했는데 생산량은 2배밖에 안 나오는지, 그건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해요? 그게 바로 회계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증가하느냐? 담배 판매가 올해는 작년보다 2배가 증가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배 증가했으면 폐암 환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렇게 따져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담배 판매는 10년 전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폐암 환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따져보면 되는 거겠죠. 그거를 뭘로 따진다고요? 회계 분석으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 분석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논문 쓸 때 뭐 학부 대학에서 졸업할 때 논문 쓸 수도 있고, 여러분 대학원을 가게 돼서 석사나 박사 때 이와 같은 회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정의 공부했었죠. 정의. 그렇죠? 그 정의의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뜻 여기서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독립변수. 독립변수. 지금 펜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잘못 누르면 페이지 넘어갈 수 있어요. 말 참 안 들어요. 지금요 펜이. 펜 안 누르고 할게요. 앞에서 정의가 있었죠. 독립변수에 영향을 끼치면, 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게 회계분석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미치겠어요. 펜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요. 다음 페이지까지 또 이럴까봐 겁이 좀 나요. 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게 바로, 네,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펜 때문에 그래요. 펜 때문에 그런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대로 됐어요. 좀 페이지 넘었는데 앞 페이지 설명은 다 한 것 같고요. 그럼 회계분석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분석의 종류. 회계분석은 독립변수의 수와 척도,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따라서 사용되는 회계분석의 종류가 구분되고 있어요. 그럽니다. 회계분석은 독립변수 수에 따라서 하나면 단순 회계분석, 2개 이상이면 다중 회계분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뭐냐면, 제가 많이 쓰던 회계분석은 뭐냐면, 저는 증권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가에 관심이 많아요. 주가에 영향 미치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있겠죠. 금리가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가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환율이라고 하죠. 환율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환율. 그래서 변수가 2개예요. 변수가 2개. 독립변수가 2개예요. 주가하고 금리만 따지게 되면 변수 이렇게 1대1로 붙이면 단순 회계분석인데, 주가에 영향 미치는 것들은 금리가 있고 환율도 있고 플러스 물가도 있고 그래요. 물가도 있고 그래요.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이겠죠. 금리 A가 있고 환율 B가 있고 물가가 C가 있어요. 이렇게 변수가 금리, 환율, 물가가 있고 주가에 영향 미치는 것들이요. 그래서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다중 회계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억하시죠? 앞에서는 우리가 키는
몸무게만 가지고 따졌어요. 몸무게. 플러스 알파. 요건 A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몸무게는 키에 영향 미친다. 변수가 1대1이죠.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근데 다중은 이와 같이 금리, 환율, 물가가 주가에 영향 미치는 거. 이걸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요. 변수가 2개 이상인 거. 또 이번에는 독립변수의 척도예요. 일반 회귀 분석이 있어요. 일반 회귀 분석. 이런 것도 다 일반 회귀 분석에 속해요. 이번에는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더미 변수 하면서 명목 척도, 서열척도 구분한 적이 있어요. 여자대학교,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남학생 없이 여학생만 있어요. 즉 일반적인 대학, 남녀공학은 남자 1번, 여자 0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 대학을 우리가 분석할 때 성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0번 하면 돼요. 왜? 남학생이 없으니까요. 변수가 그냥 0번이에요. 여학생만 있으니까. 그걸 더미 변수라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1번과 0번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여자 대학은 1번, 0번 구분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변수가.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더미 변수라고 그래요. 더미 변수. 이해가시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리니어냐 리니어가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선형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까 선형이라고 그랬죠? 쭉 이어졌잖아요. 선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 이해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봤어요. 여기 분석을.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죠. 3점도라고 있어. 3점도. 분포도예요. 이렇게 분포도. 몸무게와 키의 관계들을 쭉 이렇게 쭉쭉쭉 한 거예요. 이 몸무게, 이 키. 이 몸무게, 이 키 있는 사람. 이 몸무게에 이 키 있는 사람. 이 몸무게에 이 키 있는 사람. 그쵸? 이 분포들을 쭉 넣어본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엑셀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려져요. 키 데이터 쭉 있고 몸무게 데이터 있잖아요. 쭉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프 가가지고 산점도로 해달라 그러면 자동으로 딱 그려져요.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산점도란 무엇인가? 두 변수의 값을 동시에 갖는 관측제 산점도. 동시에 가져요. 몸무게도 갖고 키도 갖는 거다 그 말이죠. 산점도를 이용하면 두 변수가 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즉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우상향이죠. 그럼 몸무게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키가 증가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한번 보지 않았나요? 베타 개수에서 양이잖아요. 양.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양의 관계에 우상향이면 이런 모양새에 있다면 음해관계겠죠. 몸무게가 증가할 때 키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런 거는 음해관계. 요거는 우상향이니까 양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키가 증가하는구나. 어떤 이 선을 연결시키는 선형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 선형이란 무엇이냐? 그게 회귀선이 되는 거예요. 요점들을 대표하는 값이 뭔가 있겠죠. 넘길까요? 회귀선. 키와 몸무게 관계를 나타내는 수많은 직선이 있겠죠. 즉 회귀선이 가능해요. 아까 분포도가 있어요. 학생들의 분포도가 있는데 각각의 선들을 다 그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어요. 수많은 회귀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학생들 즉 몸무게와 키를 가장 대표하는 선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겠죠. 수많은 회귀선이 있으나 우리 학생들도 수많은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가장 평균 몸무게와 평균 키에 근접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가장 큰 학생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키가 큰 학생을 찾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가장 평균적인 몸무게와 가장 평균적인 키를 갖는 학생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선은 수많은 회계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이 학생들을 가장 대표하는 어떤 선을 한번 찾아보자. 수많은 회계선 중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회계선을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의 어떤 문제 아닐까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한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계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단순 회계 분석이에요. 산점들을 이용한 자료 형태 파악 및 회계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죠? 그 학생들을 대표하는 선을 쭉 그어본 거예요. 이 빨간 선. 그걸 우리가 회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무게 평균을 나왔네요. 몸무게. 수많은 학생들이 여러 명 학생들이 있는데 그 평균은 약 60.1이래요. 평균을 60.1kg라고 보는 거고, 키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168이래요. 즉, 요 선은 수많은 학생들의 몸무게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고, 요거는 수많은 학생들의 평균 키를 나타내는 선들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럼 회계선은 특징은 뭐예요? 요 평균 만나는 섬. 어이구, 또 이거 위험하게 또 말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 키와 몸무게를 접하는 섬이 있죠. 회계선은 요 선을 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학생들이 몸무게와 키를 조사해서 그린 산점도 딴딴딴딴이죠. 회계 분석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타원형을 이루는 산점도 중앙을 통과하는 회계선을 찾아냅니다. 개인적으로 짧은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길잖아요. 방향성이 우상향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회계선을 그려본 거예요. 그 회계선의 식이에요, 이게. 회계선은 두 변수의 평균이 만나는 점을 통과합니다. 뭔 말인가요? 이 선이 몸무게 평균이고요. 이 선은 키의 평균이에요. 만나는 점이 있죠? 회계선은 이 점을 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회계선의 공식을 딱 보니까요. 1차 방정식이에요. y는 이꼬르 b 플러스 ax라는 1차 방정식 식이에요. 이해가나요? 여기서 우리가 a는 뭐죠? 요 베타 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a를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 b를 뭐라고 부르죠? 요 베타 제로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는요. 절편이라고 불러요. 절편. 여기서 b 베타 제로는 바로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베타 제로라고 불러요. 이해가시죠? 그럼 베타 1, 요 a는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니까 각도예요. 여기 절편에서부터 오늘따라 펜이 잘 말을 안 들어요. 불안불안하네요. 페이지 넘어갈까봐. 절편으로부터 수평이죠? 수평인데 요 기울기 A, 여기서는 베타 1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A는 기울기, 그 기울기는 여기서 베타 1이고요. 요 B는 절편이에요. Y축하고 만나는 선을 우리가 이와 같이 B라고 불러요. 이해 가시죠?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평행과 요 기울기. 뭐 30도예요, 뭐 45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y는 이꼬르 2x 플러스 1 할 때 1은 뭐예요? 우리가 요거는 y가 있고 x가 있으면 0이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요 1은 바로 요 1이에요. 요거. 그럼 기울기는요. 기울기가 2라는 얘기죠. x가 1만큼 갈 때 y는 2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고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재밌다고 그랬는데 옆집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여자친구는 여러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묻지 마세요. 서로 입장 곤란해지니까요. 아셨죠? 옆집 고등학생한테 묻는 게 제일 편해요. 네, y=2x 플러스 1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어요? 그려보시면 무슨 뜻인지 갈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어요. 통과할게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이거 뭘까? y는 거로 b 플러스 ax가 있는데 앞에서 했던 거 에타가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무리 잘 그려도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 여기 그래프 보니까요. 수많은 타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타점들이. 이 타점들이 보니까 우상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거기를 대표하는 선이 있을 수 있겠죠? 대표하는 선이. 네. 따라서 y=b 플러스 ax는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오차도 존재할 수 있다. 오차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겠죠?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오차는 뭐예요? 0에 근접할수록 좋은 거겠죠. 오차는 적을수록 좋아요.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기계도 하다 보면 오차는 발생할 수가 있는 거겠죠. 바로 그거예요. 요 만나는 점이 뭐예요? B죠, B. 기울기가 뭐예요? A죠. 오차예요. 언더스탠드? 통각. 회계 모형은 확률 변수 오차 에타에 대해서 다음 가정이 필요합니다. 오차 에타는 모든 독립 변수 x에 대해서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요. 이 오차의 평균은 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야 좋은 거겠죠. 오차 에타의 분산은 정균포를 이루고 있고요. 독립 변수 x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이게 뭔 말인고 하면 아까 주가는 금리 플러스 물가 플러스 환율 그랬잖아요. 이 독립변수잖아요. 이 금리와 물가와 환율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요. 독립적으로. 종속적이지 않고 금리, 물가, 환율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라 그런 얘기예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근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오차 에타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주도 사는 김 할아버지랑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풀. 근데 금리와 물가와 환율도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경제 변수인데 없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연관은 돼 있겠죠. 그런 게 오차가 발생하는 거겠죠. 회귀변수 도출 및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학생을 보니까 한 20명 했네요. 키도 쟀고요. 몸무게도 쟀고요. 키를 쭉 쟀어요. 여기서 변수가 x가 몸무게예요. 이게 독립변수예요. 몸무게에 따라서 키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산점들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개괄적인 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죠. 이와 같은 타점들이 쭉 있어요. 학생들이 20개 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타점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키의 몸무게 평균은 60.1kg이고요. 키의 평균은 168로 돼 있어요. 두 중심축을 지나는 바로 요게 바로 뭐겠어요? 회귀분석을 지나는 거예요. 그 시계예요, 이게.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과 여기 회귀선과에 뭔가 이게 발생할 수 있죠? 이걸 오차예요, 오차. 잔차라고 잔차. 모든 학생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균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잔차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잔차들이.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이걸 편차라고 그랬어요. 평균과의 어떤 차이점, 편차. 여기서는 우리가 잔차라고 부르네요. 뭐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언더스탠드? 플러스를 다 더하고 마이너스를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런 선을 우리가 회계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하면 될 것 같아요. 잔차와 잔차 제곱합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회계선이 있어요. 학생들 여하튼 타점들이 있었죠? 타점들이 있었어요. 이걸 잔차, 편차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요 플러스 3개 다 더하고, 마이너스 2개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0이 돼요. 그게 회계선이에요. 언더스탠드?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상의 회계선과 관측지들 간의 거리, 즉 잔차의 절대값을 모든 관측지에 대하여 구한 다음 그 값을 최소로 하는 직선이 가장 적합한 회계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잔차는 양수나 음수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잔차의 합과 회계선을 구하는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잔차의 절대값을 취하는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절대값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분산 구할 때 한번 했었어요. 분산 구할 때. 기억하시죠? 뭔 말인고 하면 이게 회계선인데 왜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계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우상향을. 근데 만약에 내가 회계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0이 될 수 있어요. 우선도. 이렇게 회계선을 그었어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0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좋은데 이해가 됐으면. 근데 이 회계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선도 회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회계선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치를 붙이겠다. 절대치. 플러스의 절대치, 플러스의 절대치, 마이너스 절대치 다 더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잔차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했던 것 값보다 각각의 절대치를 붙일 것보다 요 값의 절대치 여기 절대치 붙인 값이 가장 작은 값이더라. 가장 작은 값이 되는 요 선이 회계선이더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분산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치를 붙였잖아요. 절대치 안 붙였으면 또 뭔 말인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시간만 가요. 평균이 100점이에요. 그렇죠? 150점이 있고요. 50점이 있었어요. 플러스 50점이었고요. 마이너스 50점이었어요. 두 개 더하면 0이었죠. 이해가나요? 근데 또 뭐가 있었죠? 105점이 있었어요. 95점이 있었어요. 플러스 5점이고 마이너스 5점이었어요. 두 개 더하니까 또 0이었어요. 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절대치를 붙였잖아요.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절대치를 붙여가지고 분산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얘는 플러스 5 절대치, 마이너스 5 절대치 붙였어요. 이게 혹시나 절대치가 더하니까 플러스 10이 되고 얘는 플러스 100이 됐잖아요. 절대치를. 이게 좀 더 안정적이더라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절대치가 의미가 없느냐? 컴퓨터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를 절대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곱을 붙여 제곱을. 얘도 제곱을 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한 경험이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선을 구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0 되고 이렇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요. 근데 회계선은 이 잔차
편차를 절대값을 했을 때 그 합이 가장 작게 되는 게 회기선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작아야 돼요. 이것도 얘보다는 얘가 작잖아요. 절대치를 붙이게 되면.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평균에 근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쩐다고요? 컴퓨터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느냐? 페이지 넘기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잔차에 절대치를 붙이면 면적이 되겠죠. 요 잔차에 절대치를 곱하면 면적이 되겠죠. 여기에 잔차에 제곱하면 면적이 되겠죠. 면적 되겠죠. 면적이 나오겠죠. 요 면적에 다 합을 해버리는 거야. 합치는 거예요. 합쳤을 때 가장 작게 되는 값이 바로 회기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렇게도 회기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면적과 이때 나오는 면적, 이때 나오는 면적, 이때 나오는 면적, 이때 나오는 면적은 무지하게 커지겠죠. 이해 가시죠? 요 사각형의 면적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선이 바로 회기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잔차의 제곱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 가면 참 고맙겠는데 얘가 안 가면 원리를 모르잖아요. 원리가 몰라도 물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계산하는 거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니까요. 관측지의 회기선 간의 잔차를 제곱한 값을 모든 관측지에 대하여 구한 다음 그 합을 최소하게 되면 최적의 회기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사각형 면적의 합이 가장 작은 회기선이 바로 최적의 회기선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많은 선이 있고 편차가 있는데 이 회기선은 요 면적의 합이 가장 작다 그 말이에요. 회기선은 미니멈. 알겠어요? 이 편차의 제곱의 합에 가장 최적이 되는 그 선이 회기선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과. 최소 자승법 이런 게 제곱이라고 하세요. 왜 자승이라고 하냐면 다 일본 말이에요. 근데 과거 통계학 공부하신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어요.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 고쳐요. 왜? 제가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측지와 회기선 간의 거리인 잔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직선식을 찾는 방법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회기선이라는 거예요. 잔차 제곱합, 잔차를 제곱했어요. 아까 사각형 면적을 다 더했다 그런 얘기예요. 잔차를 가장 이 잔차의 면적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잔차 제곱의 최소화, 그렇죠? 잔차 합이고 수많은 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장 최소가 되는 잔차 합, 그게 회기선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편과 기울기의 편부분 시켰어요. 따라서 절편과 기울기의 값을 노출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뭐였죠? 절편이었죠, 절편. 기울기. 이 절편의 공식이고요. 이거는 기울기의 공식이에요. x 몸무게 제곱이고요. xx, yy.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마도 그 회기선의 공식을 만드나 봐요. y는 이꼬르 b 플러스 ax예요. a 값하고 b 값을 구해본다 그 말이에요. a 값이 뭐예요? 기울기고 요거요. 얘는요, 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 즉 베타 1과 베타 제로를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요 식을 작성해보자 그런 얘기라고요. 어떻게? 요렇게 수명의 학생 있잖아요. 딱딱딱 수명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여기까지 주어졌었죠? 주어진 거 있었죠? 수명.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겠다 그 말이에요. 회기선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요. 회기선을 y는 이꼬르 b 플러스 ax를 만들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편차
요게 만들고 편차에 x값의 제곱이 있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뭘 만들어요? 기울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편차에 요거 곱한 거 요게 나오고요. x1의 x의 제곱에 이게 나와요. 언더스탠드? 이것은 몸무게의 평균이고요. 이거는 키의 평균이에요. 언더스탠드? 페이지 넘기죠. 이게 구해봤어요. 구해봤고요. 얘는 뭐예요? 기울기예요. 요거 구했고요. 이거 구했잖아요. x하고 y하고 제곱, x의 제곱, 그쵸? 구하니까 0.621. 이게 뭐라고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y는 이꼬르 아직 b는 안 구했나요? b는 안 구했나요? 네. 0.621 x 이렇게 구한 거예요. 언더스탠드? 베타 제로 구했네요. 베타 제로. y는 이꼬르 이거고요. 그쵸? y는 이꼬르. y는 이꼬르 b 플러스 ax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넘기면 되죠. y 빼기 ax 하면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168. 평균이 168이죠. 그러니까 빼기 0.61. a값 구했잖아요. 0.62. 요거는 평균은요. 60.1이고요. 그러니까 130.678까지 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죠. 130.678 플러스 0.621 x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앞에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이제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1차 방정식만 아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다 몰라도 구하는 공식 몰라도 좋아요. 왜? 컴퓨터가 다 구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은 요걸 고주고 남들이 누군가 구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할 줄 알면. 언더스탠드? 그럼 내 몸무게가 67kg이면 키가 대충 몇 cm가 돼야 되느냐? 여기 대입시키면 돼요. x값을 대입시키면 돼요. 대입시키니까 너는 대충 172cm일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예요. x값. 여기 몸무게니까요. 나는 80kg이면 대입시키면 대충 키를 추정할 수 있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무게를 대입시키면 내가 평균보다 키가 큰 애 작은 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언더스탠드? 해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구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제 11-2예요. 페이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시간상 제가 하기가 그렇고요. 331페이지이네요. 교재 331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한 11-1 10년간 순위가 주가죠? 요거예요. 이거 가지고 표본 회귀선도 그래프 작성 A와 B 설명해보자 라는 거예요. 후딱후딱 지나가 보죠. 후딱후딱 해봤던 거니까. 표본 회귀선 구했어요. 이렇게 구했어요. Y는 이렇게 딱 해서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뒤에 X를 가지고 해보는 거겠죠. 뒤에 X를 가지고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이렇게. 2619.165 플러스 110점, 절편이고요. 이게 기울기예요. 이게 뭔데? 설명해 줄게요. 그래프 작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프 작성. 10년치 딱딱딱딱 했어요. 요걸 대표하는 회계선이 바로 요 공식이에요. R스퀘어까지 나와서 0.942라는 얘기는요. 거의 1에 가까워요. 무지하게 신뢰성이 높아요. 순위과 주가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순위기 증가하면 주가는 움직이더라고요. 왜? 보니 거의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 직선상이 거의 밀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 다음 페이지 설명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Y니꼬르 식이 뭐였죠? 2619 플러스 110.x였죠? 110.5x잖아요.
X가 하나도 없어도, 순이익이 하나도 없어도, 순이익이 빵원이어도 주가는 2619원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순이익이 빵원이어도 2619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이익이 1억이 늘 때마다, 1억 원이 늘 때마다 주가는 110원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순이익이 1억이 증가할 때마다, 1억이 증가할 때마다 주가는 110원씩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순이익이 10억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1110원이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1억이 증가할 때 110원 증가하니까. 순이익이 110원이 증가하게 되면 1110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순이익이 100억이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000이 되겠죠. 11,000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없죠? 이거 시험에 꼭 내요. 네. 순이익이 없어도 기본적인 주가는 2619원이라는 얘기고, 순이익이 1단위씩 증가할 때마다 주가는 110.5단위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니까요. 모르겠으면 Y니 거로 2x 플러스 1로 하시면 돼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면 옆집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친구한테 묻지 마세요. 입장 곤란해지니까. 단순 회계 정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